2022년 제12회 노동자 건강권 포럼 둘째 날 시작입니다. 오늘 세션은 5번째 이제 세션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이주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최초의 방역 대책이었던 마스크 구입 때부터 사실 현재 자가격리 대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노동자들은 매 순간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위드 코로나에 이르는 매 단계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수자의 인권에 무감각하고 또 무배려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진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는 시스템상으로도 이전보다는 이제 안정되어 있고 또 포섭되어 있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 습득, 감염 여부 확인 과정, 감염 후 자가격리 시의 수칙 등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잘 전해받지 못하고 잘 진단받지 못하고 잘 치료받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그 이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의 실태를 일부나마 좀 드러내보고 그 대안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의 그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히 이제 세 분의 그 발제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세 분의 발제가 제가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 인권 영역에서 일을 해온 제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도 보면 굉장히 귀중한 발제이고요. 다른 자리에서는 절대로 듣기 어려운, 접하시기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진행되는 자리인지라 다소 이제 어수선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열띤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12시까지 합니다. 그럼 이 진행은요, 세 분 발제자의 발제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 또 이후 토론의 순서로 될 것입니다. 청중들께서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제가 끝난 이후에 각 발제 시간은 이제 30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선 상임이사님 발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에서 일하는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목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20년에 그 이전부터 최근 수년 동안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늘어나면서 저희 단체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해야 되겠다.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실제로 그 정신건강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실시를 한 거고요. 네팔, 미얀마,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결국은 실태조사가 이제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단체가 중심으로 사업을 위해서 하면서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정신건강 관련한 연구자들이 함께 했던 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이주민 현황을 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주노동자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2021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한 195만여 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전에 250만까지 정점을 찍다가 결국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에 252만 정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였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수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등록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84만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그러니까
아마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변화를 감지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 국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한 4, 5년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뭐 전통적으로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여타의 동남아 국가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베트남, 태국 국적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주 분포로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거의 60% 가까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이제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왕성한, 그러니까 노동력이 왕성한 그런 나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문 인력은 4만 5천여 명, 그 다음에 단순 기능 인력이 36만 1,5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도 비자 형태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단순 기능 인력은 잘 아시는 대로 고용허가제,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인 고용허가제 E9 비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포들이 들어와 있는 방문 취업 H2 비자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리고 선원 취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적별로도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취업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이런 순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9년에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상해범 청구 내역을 봤더니 이주노동자 업무의 재해 사망이 241명이었고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이런 순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또 경종을 울린 게 뭐냐면 사망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다음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주노동자들 사망의 제일 원인 보면 이제 산재사고 사망이 가장 높고요. 그런 업무 외 재해 사망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다음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다 이렇게 본인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 이런 이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라고 저희한테 도전의 과제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국적별로 보면 네팔이 15건, 중국이 3건, 우즈베키스탄 3건으로 이렇게 자살의 국적별 그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윤미향 의원실이 보도자료 낸 것을 봐도 이렇게 자살이 꾸준히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자살이 15명이었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네팔이 가장 많은 23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아마 최근 들어서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을 때 네팔 이주노동자 자살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충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이런 통계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뭐 의료 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들은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았지만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목표로 해서 이주노동자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험 조사를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저희가 했던 실태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은 총 102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팔 40명, 미얀마 31명, 중국 동포 31명. 그래서 고용허가제나 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 경험이 있는 공동체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이주민 활동가들하고 함께 이제 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좀 짧은 기간에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또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하면서 했고요. 조사 도구는 이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에이스큐나 그리고 이제 우울증 진단할 수 있는 세시티하고 그다음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이제 동의를 얻어서 총 32명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네팔 10명, 미얀마 11명, 중국 11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문과 병행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조사 도구는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출신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렇게 포함이 됐고, 이 가운데에는 이제 장기 거주하면서 국적 취득한 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62명, 여성 40명이었고요. 거주지는 앞에서 이주민들, 외국인들 분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서울이 38명이었고, 경기, 인천동 수도권이 56명. 그래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분들이 저희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30대가 32명, 20대가 23명, 40대 19명, 그리고 50세 이상, 주로 이제 중국 동포에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28명, 이렇게 연령 분포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아무래도 이제 네팔과 미얀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상이 38명, 전문대졸 이상이 51명 이렇게 해서 다수가 고졸 이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69명, 미혼이 33명이었는데 배우자와 동거한 사람이 30%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 안 함이 37% 그리고 동거자와의 관계는 이제 가족하고 동거한다가 한 50% 가까이 된 47%, 48명이었고요. 지인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기타 지인 동거가 52명, 51%였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가 17명, 그리고 비전문 취업이 가장 많은 50명, 49%였고요. 그 다음이 재외동포, 그리고 영주권, 한국 국적이 있는 분들도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으로 보면 10년 이상 된 분들이 36명, 그리고 5년에서 10년 된 분들이 26명, 1년에서 3년 된 분이 26명 이런 분포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역시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17명 됐습니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49시간 이하가 57명, 50시간 이상도 28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가 가장 많은 52명이었고 200에서 300만 원 되는 분도 26명, 그리고 100만 원 이하는 7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면서 주관적 건강과 행복 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주관적 건강은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6명이 괜찮다, 건강 상태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요. 주관적 행복감도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가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질병이 있고와 관계없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건강이 어떤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은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 상태 분포를 보면 이제 15점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16점에서 20점까지를 경도 우울로 보고 이렇게 이제 점수 분포들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정상이 한 68명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경도 우울까지 포함해서 한 81명 정도 나왔고 중등도 우울이나 이제 고도 우울 이렇게 보면 21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25점 이상이 15명이나 된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나라별로 보면 이제 아까 25점 여기서 보시면 25점 이상이 고도 우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가를 했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보면 25점 이상이 네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통계들을 봤을 때 네팔 노동자들의 자살 인원도 많고 그랬던 것들이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저희는 좀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우울 상태를 비교해 보면 21점 이상을 놓고 봤을 때는 제조업이 64.3%, 그리고 농림축산업이 100%. 그러니까 이거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다시 올려서 41점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업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농림축산업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농업이라든가 이제 어업이라든가 이렇게 고립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층 면담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했을 때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직장 문제였습니다. 직장 문제가 71.8%였고요. 그 다음이 가족 문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심층 면담 조사 결과를 이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우리들이 짐작하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회 부적응의 문제, 뭐 본국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 부적응의 문제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짐작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본국 가족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고용 조건과 관련된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연관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 실태 조사를 하면서 좀 파악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분들 얘기를 통해서도 이제 들어보면 이분들의 생활 전반이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그것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직장의 생활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이 돈을 버는 장소가 결국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층 면담을 했던 한 네팔 이주 노동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힘들다. 직장에서 힘든 이유는 친구 관계도 일도 직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장이 이 사람들의 이주의 원인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혹은 체불임금,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농업이나 업 등 고립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는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나서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낯선 타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힘든 노동을 하는 동안에 건강상의 여러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화적,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자살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층 면담 조사 결과를 이제 나라별로 좀 보면
시간이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10분, 13분 좀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다수가 이제 네팔은 그 자살에 대해서 다수가 이제 우울과 자살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우울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우울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죄다 혹은 벌 받을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미친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팔 그 응답자들의 특징은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자살에는 직장 문제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이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제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팔에서 일을 해보지 않고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그 몰랐다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제 자국민 대면 상담 그리고 전문 치료를 선호했고 전화 상담이라든가 비대면 상담 혹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상담은 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우울이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죄 혹은 벌 받을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네팔이나 중국 동포와 달리 주변에서 자살 사고를 들어본 적은 적게 나타났지만 본인이 자살 생각을 해봤다라고 이제 대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별 특성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미얀마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자살에는 직장 문제와 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미얀마 그룹에서는 가족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한테 주는 압박, 그리고 기대,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 사고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알코올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그리고 자국민 대면 상담을 여기서도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대면 상담, 전화 상담은 불허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동포는 마찬가지로 다수가 우울은 질병이고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자살에는 경제 문제와 더불어 한국 생활 적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그룹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온 경우에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중국 동포들은 이어지는 발제에서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차별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그게 이제 이혼, 특히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을 중국 동포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동포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민 대면 상담과 전문 치료를 선호했고 종교 지도자 상담은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국 동포 그룹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이 우울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불만의 표시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보고 물론 더 이제 정밀한 실태 조사가 더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방향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와 질병 그리고 심리적 우울과 자살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주 노동자의 노동 직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울과 자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위험의 노출, 그리고 제도적인 차별, 배제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주노동자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주민 지원단체, 정신건강 전문기관, 치료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주노동자 생명지기 자살 예방 교육인데요. 이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국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이 조사에 참여한 네팔, 중국, 그리고 미얀마, 그러니까 3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기기업 대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주민 지원단체와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지원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과 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자살 예방 기초상담 기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든 매뉴얼에서 사실은 이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기초 상담하고 통역 지원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기초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자살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노동자의 체류 상황에 따라서 치료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하고 자살 예방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것들,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쭉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귀국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남고 싶다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런 좀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보면 사실은 여기 아직 포함되지 않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체계에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이 사례들을 정말 치료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할 때 필요한 내용도 이렇게 담아서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네트워킹 돼서 또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상담할 때라든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분명히 예방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치료와 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그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과 그다음에 직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사실 자살의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살의 사례를 막 수시로 접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정말 이렇게 3개국의 사람들 뭐 소수라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셔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또 이제 개척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사실 좀 새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출신 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첫 번째 발제는 마치고요. 두 번째 발제는 또 이 두 번째 발제가 또 정말 최초로 접하는 내용입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과 코비드19라고 해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신 이은희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실 건데요. 보호소 내 그 외국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짐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소라는 게 출국을 앞두고서 이제 국가는 보호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금이라고 말을 하는 그 보호소에 구금되어 계신 분들이 본래는 3개월 안에 길어야 3개월 안에 이제 다 출국이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로 인해서 길게는 1년까지도 이제 그 안에 구금되어 계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보호소라는 게 일반적인 구금시설하고는 다른 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치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이제 교정시설, 이런 구금시설은 장기적으로 사람을 구금하고 있을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죠. 가능하면 이제 그 오래된 장기 구금 생활에도 이제 건강과, 그러니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호소 같은 경우,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출국하시려는 분을 전제로 짧은 기간에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 그 시스템화되어 있지, 그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보호소 시찰을 가신 분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뭐 그 보호소의 운영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그 심신의 건강을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기약 없이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들, 또 뭐 추방을 기다리고 또 출국을 하신다고 해도 갖가지 문제를 안고 추방을 당하시는 분이 많죠.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짐작은 하지만, 실제로 그럼 어떠했는지를 그 심리 상담이라는 그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심리 상담을 하신 이은희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생생한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중한 발제를 해주신 이은희 선생님께 이제 박수 드리고,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먼저 드리고, 발제 아직 안 끝났지만,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외국인들과 상담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 있는 일반 외부인들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처음에 갔을 땐 그랬고요. 근데 지금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용하다가 2019년에 이제 외국인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또 작년에 이제 뭐 일명 새우 꺾기 때문에 한번 또 크게 홍역을 좀 치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대체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화성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심리상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보호 외국인의 상담 사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화성 보호소 외국인 보호소를 소개하자면, 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처음 시작이 1992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서울 외국인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신설을 했는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실 거는 92년도를 보시면 됩니다. 92년도가 왜 보셔야 되냐면, 이 이전에는 사실 외국인 수용소라는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딱히 그 필요성을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1986년도 아시안 게임과 1988년도 올림픽 게임을 치르면서, 이때 이제 올림픽 게임을 치르고자 뭐 출입국에서 뭐 그 출입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또는 뭐 무비자 입국도 허용을 하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와서 뭐 방문이든 여행이든 들어왔던 사람들이 안 나간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 경제가, 한국에 있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다른 나라의 후진국, 우리 한국보다 좀 후진국인 나라에서 이거 산업연수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또 대거 왔다가 이분들이 그 합법적인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돌아가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돌아가지 않겠다. 그 합법이 아니어도 좋겠다. 원래 이 사람들은 산업연수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게 제도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흡수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고 하다 보니,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치르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미등록 외국인들이 지금 넘치는 상황에서, 이 한쪽에서 이 중소기업 업체는 이제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흔히 말하는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에 사람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용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미륵록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수가 늘어났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작든 크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 점점 커져서 사회 이슈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국에서도 이제 단속을 하게 되고 검거를 하게 되고 해서 불러들였는데 막상 출국하기 전까지 이들을 데리고 있을 곳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처음 만든 것이 아마 92년도에 서울 외국인 수용소로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서울 외국인 수용소라고 말을 접고 93년도에는 서울 외국인 보호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가서 화성에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2004년도에 이제 증축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소속과 명칭이 변경됐는데 심사과는 사범과, 경비과는 보호과로 바뀌었는데 이걸 왜 제가 집어넣냐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과가 사범과하고 보호과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4개 과가 있어요.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의무과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범과가 보호과입니다. 특히 사범과는 외국인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모두 다 관장하는 곳이고요. 보호과는 글자 그대로 보호 외국인들이 보호소 안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부딪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생활 관리, 식사 관리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것이 보호과입니다. 그래서 보호과 직원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단속돼서 들어온 사람들 일단은 강제 퇴거 외국인 대상들을 보호하는 게 먼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후에는 퇴거, 출국시키는 게 이제 주된 업무인데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는 그들의 이제 입소, 퇴소 다 쏙 관리하고요. 생활 관리하고 보호 외국인 개호 및 급식 관리 이건 아마 이 부분은 보호과에 관장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 집행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출국하기 전까지의 모든 서류, 여행 증명서, 비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사범과 쪽으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범과에서 하는 일은 보호 외국인의 고충 처리, 면회 온다든가 변호사가 면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범과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단속으로 들어와서 미등록 치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데 이 미등록 치료 외국인 안에는 이제 들어와서 보니 돈을 못 받았거나 어떤 소송에 몰려 있거나 또 본인이 극구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출국 거부하거나 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온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세히 보면 이제 난민 신청한 거를 보면 2018년부터 21년까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난민 신청 수가 2020년과 코로나 전과 후가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죠.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좀 난민 한국으로 유입된 분들이 좀 많지 않았고요. 이 보면 난민 인정률을 보게 되면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굉장히 난민 인정이 어렵다는 지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미등록 치료자 이분들을 보게 되면 그 2020년 그 전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18년, 19년까지는 늘었습니다. 계속 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미등록 치료자는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9%, 근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소송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보호소 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 19년, 20년, 21년을 보면 이제 보호 인원, 위원 인원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보호 인원도 증가하다가
20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하다가 지금 21년에 줄어든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2020년, 21년에 와서 이 평균 그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건 역시 코로나와 상관이 있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또 활발하게 유행을 한 2020년도에 가서는 장기 보호의군이 15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장기 보호의군이라는 건 2개월 이상 치료한 거를 제가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200~300명, 평소에는 200~300명 정도 있지 않은데 이때는 400~500명, 500명까지 가까워서 식당에 있는 모든 뭐 밥솥이든 뭐든 다 대용량으로 다 바꾸고 추가하고 이랬습니다. 그 직원들도 부족해서 공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21년도에는 좀 빠질 사람은 빠지고 해서 조금 지금 줄어든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 사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016년에 시범 운영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시범 운영 때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뭐 예산 부족이다, 뭐 하다 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풍전 등화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18년도에는 또 예산 부족을 해갖고 상담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다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16년, 17년, 19년도 사실은 1월부터 12월까지 완전하게 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11월, 4월부터 10월 하고 자료가 18년까지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2020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했을 때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등 직원분들께서 본부에다가 계속 올렸죠. 심리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범 운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주에서 심리상담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을 더 한 1년도 아니라 10개월 정도를 겪어보고 나서는 심리상담이 왜 필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 심리상담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서 심리상담이 보호소 내에서 심리상담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이 보호소 내에서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개인 문제도 있지만 들어와서의 물리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 지원이라고 좀 제가 적었는데요. 본인이 여기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너무 행복해서 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서 근로를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드는데 이게 이 단속에서 들어온 게 개인적인 문제를 끝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생계가 유지가 되고 생계 유지와 모든 것, 얘기 들어보면 사연이 다 절절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붙들고 울고, 이게 거의 패반이죠, 사실은. 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얘기라도 들어주자. 좀, 특별히 무슨 심리치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그래, 너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고생 많았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애들이 눈물 펑펑펑 흘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괴로움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지지와 위안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실존적인 문제 대처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게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 때. 또는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본과라든가 탁과와 공유를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붙잡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 온 걸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잡혀 들어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너가 들어온 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보호소 차원에서는 이제 얘네가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억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출구시키는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니네가 가서
여기뿐이 아니라 니네 나라도 가서 일할 곳이 있을 거야. 다른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안전한 출국 지원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흔하진 않은 경우지만 이제 가족들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 뭐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유도를 하죠.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었게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사람에서 귀국 동요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리, 이 보호과 직원들이 외국인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안에서 물론 그들도 힘드니까 직원들도 힘든 거겠지만 그들이 자기도 지금 힘든 상태에서 다 각자 힘든 상황인데 자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쟤도 힘들겠다. 서로 관계를 좀 이해를 시키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결국 미군 관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말도 틀리고 피부색도 틀리고 다 다른데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네는 왜 손으로 밥을 먹고 우리는 숟가락을 먹는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다는 걸 또 이해를 또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힘들게 더 힘들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도 싸우기도 하고요. 뭐든지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제일 좋은 차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도 상담사가 또 그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게 좀 보호소의 규칙 인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글쎄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잘 지키는데 이제 가끔 아나무인인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서 보호소 내는 개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관리에 혼란이 오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인지가 안 돼요. 외국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밤늦게도 배를 눌러서 자기 휴지 달라면 휴지 줘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들을 또 인지시켰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좀 쉽게 하는데 그 관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희도 좀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외국인들의 그 심리 상담은 바깥의 특징이라고 집어넣는다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쪽에서 이게 저는 외부에서 상담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상담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이런 사람들 막 만나고 다양한 국적들 만나는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보호소 상담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담에 있어서는 말로 하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울기만 해도 그 사람을 울게 해주는 것이 주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란은 하지만 급할 때는 요즘 통역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통역 어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그 인상 차이라든가 태도, 손짓, 표정 하나하나가 다 저희는 소통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어적인 소통이 곤란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로서는 그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것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비자발적인 상담에서는 이들의 상담의 카운슬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머릿속에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보호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났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난민 인정해 주는 거고 돈 받아주는 거고 소송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리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잖아. 아마 그 새우꺾기 그 친구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게 외부에서 상담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뻔히 잘 상담하던 친구가 이번 주에 부르면 이번 주에 오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연락해보면 출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매번 상담을 종교 상담에 준하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불신감이 커요. 이것이 아까 비자발적 상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당신 나한테 뭐 해줄 건데 해줄 거 없잖아.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의외로 꽤 많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너무 편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당신은 나한테 해줄 게 없고,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1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난 믿을 수가 없어.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라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원래 바깥에서는 그 내담자 비밀보호장이 원칙이잖아요. 개인적인 정보도 들어있고. 근데 이때는 보호소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일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비밀보장 원칙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많이 이제 트러블 좀 있겠는데, 근데 그들도 또 그 보호소 내 손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우리 방에 누가, 유리를 먹었어요? 또는 돌멩이를 먹었어요? 볼펜, 용수철을 먹었어요? 얘기를 해줍니다. 몰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외국인들한테 비밀보장 원칙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자살 생각이 들거나 자살 행위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저도 예외인 것을 알고 그거는 제가 보고한다고 외국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담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완전히 다 차단되지 않는 곳이 하정 외국인 보호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외국인들의 보호 중의 심리 상태는 다 그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미 개인적인 히스토리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보호소라는 이 물리적 공간도 열악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2중, 3중고를 찍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단속과 수용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 있고요. 근데 본인들이 단속이 본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는 돈을 얼마 왕창 빌려갖고 은행에서 빚을 내갖고 와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 갚으려고 왔는데 급하게 잡힌 거예요. 갑자기 잡혔어요. 나는 돌아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또는 이 개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 명이 살아서 여러 나라에 여러 다양한 국적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보호소를 초반에 보호소 생활에 좀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나요. 우울감, 원망감, 분노, 분노, 절망감, 무력감, 죽이고 싶어요. 자기도 죽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 포럼 강의 제안을 받고 받기 전에도 한번 제가 제 스스로 궁금했던 거는 호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게 지금 포럼 강의 제가 와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상담 와서 호소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로 하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묶어봤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할 때 본인 호소가 많은지, 가족에 대한 호소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옆에 사는 사람이 코를 골아요, 추워요, 더워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한번 꼽아봤고요. 또는 기타 외부적인 요기는 돈 소송 언제 해요, 난민 심사 언제 해요, 비행기 언제 와요, 이런 외부적인 요는 한번 크게 4가지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전 18년 자료는 충분치가 않아서 19년부터 했고요. 19년도를 보면은 본인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호소 안에, 방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리적인 환경,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 골아요, 이를 갈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제 밥도 맛이 없어요. 밥도 안 줘요. 밥이 추워요, 더워요. 냉방 엄청 들어갑니다, 여름에. 겨울에 온방 굉장히 따뜻하게 잘 들어갑니다, 여기. 특히 이 작년 그런 사건 겪고 나서는 초과하기 무서웠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21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게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가장 헌신한 나라가 중국하고 아마 베트남이 싶은데요. 베트남기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자국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아예 뜨지를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딱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호소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눈에 띄었고요. 이거 그냥 도표를 한번 눈에 확 띄게 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발생 전후의 심리 정서 분석이라고 이 말은 붙여봤지만 사실 이 심리 정서라는 것이 이전하고 이후가 뭐 표현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라는 말은 있지만 이전에는 좀 빈도수가 작았다면 최근 들어와서는 뭐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하는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깊이가 더 이전에 머리만 아팠는데 이제 머리가 뭐 깨질 것 같아요. 뭐 가슴까지도 아파요. 이런 게 또 좀 넓어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좀 물리적인 환경이 좀 이유가 많이 컸다면 21년대는 이제 바깥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컸다는 양상으로 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상담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좀 있었고요. 이 개인적인 기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와 스트레스에다가 이 외부적인 요인이 가중되니까 2중, 3중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적인 요인까지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화와 분노감을 이전에 꾹꾹꾹 참았다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왜 비행기를 안 보내줘? 자기네 나라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그 불신감, 화, 분노를 누구한테 다 풀어야 했냐면 직원들한테 다 풉니다. 때려 부시고 그 안에서 기물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노감이 굉장히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집어린 무리 집단이라는 거는 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중국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때로 물러 나와갖고 한 번은 이게 소독하러 들어간다고 가니까 저희 위생사가 문을 열어 들어간 사이에 이제 때로 물러 나와갖고 복도에서 막 시위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귀국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무리져갖고 하는데 굉장히 파워가 큽니다, 그때는. 그래서 자기가 각자 화난 것들이 무리져서 이제 더 시너지가 올라간 거였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공격적이고 행동을 하고 폭력성도 같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스트레스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말도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얌전한 말 같아요. 화, 분노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금 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없다가 코로나 이후에 있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가 좀 심해지고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소매틱 심텀이라는 건 자기가 화가 난 거를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변비예요, 잠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갔다 오고 싶대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과적 이상이 없는 거. 근데 이 보호 외국인들이 가장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통약이 아마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통약, 배 아픈 약.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두통, 복통, 변비, 가슴, 위장장애,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하면서 심리적인 원인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상담 얘기를 하고요. 그들한테는 이제 네가 힘든 걸 다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럼 그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머리가 두통이 싹 가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담하는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신경증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신경증이라는 게 뭐 정신과 선생님들은 다 뭐 충분히 다 알고 아시겠지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이다 외부 스트레스까지 합해지면 이게 심리적 긴장이나 긴장으로 나타나는 걸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불안한 정서가 가장 대표적이라서요. 불안, 우울, 그다음에 항상 생각이 긍정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가면 죽을 거야. 돌아가지 못해. 니들이 나 돌아가지 못해. 자꾸 나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부정성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이제 불면증,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그리고 항상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발칵발칵 내고 짜증이 많이 나고요. 혈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감이 있고요, 우울감이 있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의 발제여서 저도 아주 집중해서 들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일단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발제가 될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차별 경험이라는 주제로 중국 동포의 사례 경우로 해서 이제 박예은희 선생님 해주실 건데요. 지금이 11시 13분인데요. 선생님 40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분 네, 동안 알겠습니다. 질의와 이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예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사단법인 조각보 공동대표를 했고요. 또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담당과 중국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라서 저도 좀 많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려는 내용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40분까지 맞죠? 네, 40분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중국 동포들을 보게 되면 조선족, 중국 동포, 제중동포 또는 한국계 중국인. 그래서 이름이 많은 만큼 우리들이 삶이 차별과 혐오에 보편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민도 코로나 피해에 똑같이 신음하는 사람이자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동료 시민이다. 근데 이 얘기와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전사 검사 행정명령을 저희들도 받고 센터에서 또 이걸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외국인 탓이냐.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뭐 노동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진됐다. 합숙사에서 뭐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전염이 많이 됐다. 이걸 다 그 환경 문제나 사장님이 문제로 찾지 않고 다 외국인들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위생이 나쁘거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전수검사를 전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억울하게 몰아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동포겠죠.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야 되고 또 그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한국 사회에 숨어있던 혹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혐오에 불이 달린 것 같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중국인과 중국 동포를 향한 내국인이 차별적인 시선이 확 지면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데서는 중국인 여행객을 받지 않는다. 또 카페에는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못한다. 막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요. 중앙일보 특별 취재팀이 조사한 데 의하면 1년간 혐오에 접한 사람이 680이며 그 중에서 76.8%가 중국 동포 혹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264만 4천여 건을 분석하면 코로나 유행 전후에 중국인 키워드로 가장 많이 사용된 혐오 표현이 1위는 무한표렴입니다. 그리고 중국 표렴. 이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출국을 금지시키자 그런 시위도 아마 많았던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걸 두고 또 일부 내국인들이 한국 정부가 무능하다. 그렇게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건장 원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공적 마스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6개월 가입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체류자, 유학생, 미등록, 난민 125만 명이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가족을 대신해서 또 그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 것까지 구매할 수 있냐 하니까 외국인은 등록이 돼 안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지역에 가서 한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걸 떼니까 두 사람이 떼니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000원 내고 일주일에 그때 한 사람 2장씩 줬어요. 넉 장을 구매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건 뭐지? 4,000원 내고 내가 넉 장을 구매해야 되나? 네, 이런 어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여론이나 뭐 어떤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윤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넣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100만 명이 중국인과 중국 동포를 한국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을 못하도록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동포들이 밤을 새워서 뭐 이견 제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건보료 부담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건보료를 내거든요. 그리고 만약 직장 가입자는 괜찮은데 지역 가입자라고 할 때는 부모나 성인 자녀 피부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외국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냐. 17년에 1조 3,178억 원을 냈습니다. 매년 5%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 세금 안에는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총적으로 말하면 외국인과 99%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안 맞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한국인이 기피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기여를 해온 노동자들도 코로나 피해에 똑같이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 국가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4차에다 주고 5차에다 줬습니다. 4차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처음에는 외국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후에 이주여성단체와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인권위에 이의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온 것이 9월에 4차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다 외국인들한테 재난지원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5차가 왔는데 똑같은 패턴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주민들이 나가서 또 뭐 시위도 하고 청와대에 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5차에서는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차에서는 여전히 이주민들이 배제되고 영주권,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만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기타 외국인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 동포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취직이 어렵습니다. 물론 내국인들도 코로나로 인해 취직이 어렵겠지만 간병인들을 보게 되면 간병인이 거의 80%가 중국 동포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덴탈 마스크 한 장으로 씻어서 쓰면서 일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들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들한테 덴탈 마스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자부담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6만, 18만 정도였고요. 지금은 좀 아닙니다. 그다음에 밖에서 간병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중국에 갔는데 여기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니까 안에서 간병인들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휴무를 못하는 간병인들이 많았어요. 식당 종업원들을 보게 되면 내국인을 먼저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제1순위로 퇴사 명단에 오릅니다. 또 가정부들은 어떨까요? 애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요. 어른들이 집에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배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초유의 비상에 걸린 중국 동포라 이런 제목으로 보게 되면 비자 연장이 안 됩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행 비행기 티켓을 얻으면 또 취소되기도 하고 비행기 티켓도 엄청 폭등했어요. 직항이 없어지고 빙빙 돌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친구 남편이 중국 훈춘으로 갔는데요. 출국 비용이 500만이 들었습니다. 장춘에서 15일 자가격리를 했고 또 그 공항에 같이 앉았던 분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연장해서 22일을 장춘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하루에 호텔 비용이 인민폐로 344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훈춘으로 가는 것까지 비용이 500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가 중국 쪽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변은 42일, 식량은 아마 54일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을까? 근데 갈 수도 없고 갔다가 또 바삐바삐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외국인들은 보험이 끊어져요. 통신사도 안 돼요. 은행에 적금도 못 찾아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 일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유령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가 동포 사회에서의 거의 제일 머리 아픈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천여 명 정도 중도 입국 자녀들이 있는데요. 언어 문제. 중국에서 비록 조선말을 배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어밖에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적 때문에 또 왕따도 당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중도 퇴학도 하고 한국에서 한글을 모르니까 성적이 오르지 못하니까 또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잘 가는 곳이 PC방입니다. 24시간을 가서 먹고 자고 놀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탈선을 하고 보이시피싱에 가담을 하고 돈은 물쓰듯 하고 그래서 부모들과의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또 안 될 것 같으면 애를 데리고 중국에 갖다 뒀다. 한 반년이 지나면 또 시름 놓이지 않은 애를 또 데리고 한국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노후가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노후는 한국인들만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하지만 중국 동포를 볼 때는 노후가 한국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분들이 중국에 집을 구매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교육비를 부담하거나 혹은 가족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정착형이거든요. 영주권을 얻고 귀화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림집을 구매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부모를 모셔와서 정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들이 부모들이 한국에 그냥 계신다면 자녀들이 부담이 엄청 증가되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고 또 건강보험료, 노후자금 등이 자녀들이 몫으로 되고 또 자녀 교육 비용도 외국인이라서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렵고요. 이주민이 백신 접종을 보게 되면요. 백신 접종을 보면
정부의 사전 시스템은 백신 접종을 여전히 한국어로만 하고 한국어로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영등포 보건소에서 대림동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해줬는데요. 2021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종한 사람이 6천여 명입니다. 미등록자와 중국 동포. 네, 아이러니한 것은 접종자가 제일 많은 날이 비 오는 날과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외국인들이 보통 일이 없잖아요. 건설 현장. 그다음 일요일은 좀 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제일 많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만약 저희들이 12월 17일까지 하고 거기에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도 이들이 백신 접종을 맞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좋아 안 해요. 쫓아보내요. 언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니 어디 아프니 무슨 문제점이 있니 뭐 없니 이걸 다 확인해야 백신을 접종시키겠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센터가 뭐 능력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뭐 통역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1번째로는요.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에 적신호가 아니 온다면 그거는 더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20년 3월 5일에 보도한 데 의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포들은 내 사람들의 시선이 다 우리한테만 쏠리는 것 같다. 나를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중국인인 걸 숨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간병인들하고 가사도우미는 우울증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 그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있고요. 그다음 가사도우미들은 한국인들과의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다음 건설업 노동자들은 주로 알코올에 의존하려는 게 있어요.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일하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그 모든 걸 술로 달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 중도 입국 청소년, 보이스피싱, 성매매, 절도 제일 심합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폐업한 자영업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나앉았고 결국에는 귀국하든지 아니면 막노동에 종사하든지 그리고 귀국 후 동국 동포들은 거의 다 1, 2년을 가서 앓습니다. 몸살이를 합니다. 아니면 암으로 몇 달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글자가 늘 가슴에 좀 먹먹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이다. 나중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넣으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나중이란 단어가 우리들한테 그리고 이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동포 자녀들이 살해 그리고 또 삶에서 의미를 못 느끼는 동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누구도 이들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만약 이들이 현상이 만약 그냥 지속된다면 물론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들을 다독여주고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혹은 그런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단기적이지 말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도입돼서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주민도 나중이 아닌 당신들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고 나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세금도 내고 한국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세 분 발제 다 들었는데요. 네,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시대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건강 관련한 언급들은 단체들에서도 간간히 나왔고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요, 코로나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세션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참 깊숙이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겪는 문제들을 다룬 것은 이렇게 많이 다룬 건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저희의 세션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만큼 또 실상을 조금이라도 보니까 마음이 참 우울한 것도 또 어쩔 수 없네요. 자, 일단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총 28분이 계신데요. 일단 질문이나, 먼저 질문을 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여기 발제자 외에 다른 분들도 좋고요, 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세 분 발제자가 다른 발제자께 또 질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실까요?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네. 이 상황은 또 약간 채팅창을 열면 다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니, 채팅창에 글로 올려달라고. 글로? 아, 네. 글로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 맞아. 그럼 되네요. 제가 한번 잠시만요. 여기를 채팅창을 그러면 제가 봐야 되는데. 네. 질문은 없으시네요. 채팅창을 제가 지금 봤는데, 저희 이제 이 줌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가끔 있어서 그에 대한 요구는 있으시는데, 질문은 없으시네요. 혹시 정말 없으신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이에 발제자분들, 발제자분들, 혹시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은희 선생님 준비하셨는데 사례. 아까 이은희 선생님 그 사례 준비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네, 흥분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례 마저 좀 한번 해볼까요? 시간 되는. 네. 지금 38분이니까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그래요? 해주시면 좋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어떻게 더 뛰지 않고 얘기를 할까요?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사례가 좀 제가 아까 세 건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건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81년생이 남자,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남자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는 뭐 어떻게 되나요? 하나 42 정도 되겠죠? 네, 이 사람이 일남이녀 중 외아들이에요. 막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알고 봤더니 이제 마약 중독자였죠, 여자가. 그래서 술 먹고 이제 굉장히 효자예요, 이 남자가. 그러셨는데 그 부모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마약 먹고 뭐 행동도 이상하고 눈동자도 이상하고 결혼식 하는 날도 새벽까지 마약하고 와갖고 결혼식도 못 치를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기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 이제 이 여자가 또 이제 마약 중독가 든 상태여서 싸움을 했나 봐요. 나쁜 소리가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칼로 이제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서 12년 구형을 받았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10년 동안 하다가 2년을 이제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2년 좀 빨리 와서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봤는데 너무 착해요. 그 남자는 너무 착하고 효자고 그 중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외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으니까 또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이 휠체어 타고 한국에 화성에 있는 교도소 면회까지 오시고 근데 그에서 교수 측에서 하룻밤을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요 이 남자는. 근데 와서 모범수가 돼서 보호소에 왔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부모님 기다리고 전화 통화하니까 금방 간다 하는데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잖아요. PCR 검사. 근데 중국은 또 특이하게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건 PCR 검사 그 검사 결과 갖고 이제 음성이면 확인이 되는데 유독 중국은 피 검사까지 같이 해야 돼요. PCR 플러스 혈전 검사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PCR은 음성인데 꼭 혈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고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있다가 그 짧은 순간이 이 사람한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안타까워서 발을 동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대사관에 어떻게 좀 안 되니까 뭐 문의도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머리 생각했는 게 여기서 백신을 맞춰주자. 백신을 맞춰서 그 음성 확인 받고 혈전 검사에서 음성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코로나라는 자기가 코로나라는 이 대유행이 또 한 번에 제가 죄를 아직 덜 받았나 보다.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나한테 부모님을 더 빨리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모든 게 미인 현상도 나타나고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여자 만났을까? 왜 이랬을까? 왜 보건소 있고 교도소에서 열심히 생활 잘했는데 2년을 땡겨 나왔는데 왜 난 또 못 가고 있을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3개월 반 동안 거의 이제 매일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나갈 때는 그래도 이제 접종 맞고 나가는 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스케줄을 이미 다 일주일 전에 나와서 스케줄을 이미 짰는데 선생님 저 지나가는데 불러요. 선생님 저 내일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찡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중으로 가혹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게 이제 중국 동포 분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베트남 분이신데 이 사람은 원래 불법이었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생존율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밤늦게까지 이제 생존율이 고목이다. 이게 연기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니까 막 화재 경보가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이잖아요. 화재 연기가 나고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오게 되면서 이제 불법으로 와서 했는데 자기는 이미 그 은행에서 돈을 받아갖고 브로커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돈을 어느 정도 좀 벌었대요. 빚은 다 갚고. 근데 돈을 조금 더 벌어서 가려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돈 그만하고 좀 빨리 와라 이런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던 차에 잡혔다 그래요.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바깥에 코로나가 워낙 국성을 하니까 오히려 바깥에보다는 그 기관에 들어오면 더 비행기 티켓을 빨리 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고 경찰이 화재 경보가 났으니까 경찰이 오고 하는데 도망을 안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있는데 이제 결국은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안 보내주니까 못 가고 있다가 이 친구도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또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코로나 대사관에 전화를 엄청 했는데 대사관에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아까 박영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세 번째 중국 조선족 남성분이신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돌아가려고 티켓을 사놨다고 해요. 사놨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환불을 했대요. 환불을 하고, 이제 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출입국에서 비행기 표가 없으면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랍니다. 난 이미 비행기 표를 환불 받았는데. 그래서 부전히 가서 다시 비행기 표를 좀 사려고 했더니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였어요. 아까 방행생 화면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던 사이에 불법 위익이 된 거예요. 미등록이금 줄 알고 넘어가게 된 거죠. 자기는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다. 나는 안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가려고 했는데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어쩌저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이 사람도 역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술을 먹고 이제 술김에 다른 사람하고 싸웠나 봐요. 싸우면서 이제 경찰이 오고 그래서 단속돼서 들어왔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다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들을 좀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허락돼서. 이상입니다. 네, 참 큰 환난이 닥치면 어쨌든 참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지요. 혹시 질문이 저기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안경을 갖고. 네, 여전히 다른 참가자분들의 질문은 없으셔서요. 다 이제 이 발제 내용들을 잘 소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마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제가 보면 이제 김미선 이사님께서 발제하신 것은 보호소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이고 또 개중에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보호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오래 구금이 되고 있는 이 보호소 내에서의 이제 정신건강 상담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희가 참 들었는데, 오늘의 발제는 뭐 이것으로 그치겠지만 저희에게 던져준 숙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소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저는 좀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이 심층 면담 조사 결과 3개국의 분들, 조사에 응하셨던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자국민 대면 상담과 전문 치료를 선호한다라는 것이 이제 3개국 심층 면담자들에게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반응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참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 더더욱이나 이분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 또는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생활의 적응 문제, 직장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 사회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담만으로는 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저희 발제하신 희망의 친구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정부나 또는 이주민 커뮤니티나 또는 여기 들어와 계신 많은 이주민 지원단체 분들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직장,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의 여러 가지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굉장히 많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화성 외국인 보호소 심리상담 이 발제를 보면서는 지금 이제 이은희 발제자께서는 화성의 사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보호소가 3군데 있잖아요. 청주하고 여수에 있는데,
그쪽에는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시다고 하네요. 그쪽은 또 어떤 상황인지 약간 좀 궁금한 면도 있는데, 지금 그 새우꺾기 그 가혹행위 때문에 한바탕 이제 소란이 일면서, 한바탕 이제 무리가 빚어지면서 법무부에서는 개방형 외국인 보호소를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개방형 외국인 보호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해 간다면 뭐 이런저런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의 좀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뭐 법무부가 수렴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럴 때가 되면 이 심리 상담의 문제도 굉장히 더더욱이나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부는 이제 과연 이 심리 상담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텐데, 이 역시 이제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계신 당사자께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함을 잊지 않고 계속 좀 좀 촉구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에 여기 옆에 계신 김미선 상임이사님하고 그 외국인 보호소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심리 상담 하신 분이 그만뒀다. 예산이 없어서.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2018년에. 그래서, 아니, 왜 그 부분 더 지원이 필요한데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막 흥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그때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이주민들이 보호소에 있든 또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지원과 이런 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모두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번 그 세션의 결론으로 저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선생님께서 그 발제자께서 말씀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방형 그 수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셔갖고 순시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정 외국인 보호소가 이제 9개 감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 8, 9를 이제 여감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의 수감 생활이 좀 조용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지금 시범 사례로 7, 8, 9를 지금 외국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지금 비어있고 공사를 합니다. 지금 오픈형으로 하려고 현재. 그래서 지금 역정 여감들은 이제 다른 출장소, 다른 보호소를 좀 일단 옮겨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뭐 한 달에서 한 달 그 이상으로 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합니다 요즘. 그 말씀드립니다. 네. 이주민들이 겪는 고충, 그리고 화성 보호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지금 어떤? 네. 일단 요거 보호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진자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방역도 좀 철저하고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외부 생활시설 센터라든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격리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과 소독이 지금 현재 그 외국인 보호소에서 확진 나오면서 사실 상담도 좀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그 관리와 소독과 위생 쪽으로 지금 다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도 많이 걸리고 있고 직원들도 좀 외국인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 방역과 관련해서 혹시 뭐 말씀을 글쎄요. 네. 그 질문자께서 정부에서 방역을 많이 완화해서
각자도생이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 심리적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보기엔 심리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격리 대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한국인들도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수칙이라는 게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체들은 좀 이제 입수를 하기도 해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각자 만들어서 또는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는 만들어가지고 수칙 같은 걸 다국어로 만들면 그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배포하고 안내하고 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접해지면 이제 발생하면 단체들이 전화를 하면 단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은 뭐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아마 한참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년 동안 너무 워낙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셔가지고 요즘은 딱히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센터에도 질문이 예전보다는 덜해요. 제일 질문이 많았을 때가 초창기, 그다음에 백신 맞을 때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시스템에서도 배제되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센터들이 불이 났죠. 그 안내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당연히 어렵지만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고 아마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짐작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은희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제하신 분의 마무리 한마디 정도 이제 저희가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박연희 선생님 먼저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 김미선 선생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박연희 선생님. 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중국 동포들에 대한 사정 이야기도 하고 건강 문제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으로 혹은 뭐 그런 게 조금은 포럼에 끝이지 말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같은 걸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심리 상담 한 3번, 4번 정도 그걸 진행을 했어요. 한 6명 정도, 그 다음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무료로 저희들이 강사님한테는 돈을 드리고, 근데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 심리 상담 교육이 아니고 심리 상담이었어요. 그게 제일 호평을 받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돈을 안 내고 우리가 강사님한테 돈을 조금씩 지불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이런 걸 선생님만 있으면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선생님을 찾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중국 동포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서도 정말 많은 숙제거리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김미선 이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신건강 증진하고 자살 예방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물론 저희 같은 단체는 작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민 당사자들, 그리고 지원단체, 전문 치료기관, 또 우리나라는 워낙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와도 네트워킹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에
이게 뭐 외국인이다, 이주민이다, 뭐 체류 자격이 있다 없다가 상관이 없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고 모두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자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각국 대사관이 조금 더 이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주민 공동체가 자국민 대사관, 영사관의 이런 노력들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들을 더 절실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어떤 영역,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그 방향타가 되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꼭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참가자분들께서 참가자분들의 말씀을 그래도 저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제12회 노동자 건강권 포럼 이주 노동자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